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생결단에서는 2주간에 걸쳐 공공의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은 400여 년 전 공공의료 역할을 담당했던 존 혜원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그 당시 양반들이 존 혜원을 설립한 이유가 무엇인지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이 다른 이야기 함께해 주실 세 분의 비상대책위원과 일일 특별위원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이상호 박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 전 경북도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승기 대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심리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이자 제50대 한국심리학회 장은진 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실무와 생명존중희망재단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심리 지원 기관인 대전 스마일센터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해석이 나올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사생결단,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기원, 존 혜원과 심리학적 접근에 대해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한 임미애 위원님의 결단 들어보죠. 차별 없는 구제. 7년 전쟁을 끝내고 국토는 황폐화되고 백성은 굶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 자빠지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한 몸이 되어서 백성들의 구휼과 질병 치료에 나섰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존 혜원의 놀라운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별 없는 구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발생 2년 반 만에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감염병이 계속 확산하는 이 현실 속에서 공공의료가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할까요? 코로나 위기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수록 공공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재난 대응을 개인에게만 맡긴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재난에는 불평등의 문제가 있고 재난에 가장 취약한 이들은 사회적 가장자리 끝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는 재난에 맞서서 사회적 약자들을 품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다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공급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돈이 되는 과목에만 이 진료를 하려고 하고 또 돈이 되는 지역에서만 병원을 열려고 하다 보니 어떤 곳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과잉이고 어떤 곳에서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OECD 회원국 평균 비교를 해보면 공공병원의 비율이 55%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공공병상의 비율이 70%가 넘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비율을 보면 5%입니다. 공공병상 비율은 9%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 코로나처럼 재난이 장기간 발생했을 때 이 공공의료 체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공공병원의 규모를 보면 대체로 300병상 미만의 병원이기 때문에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때 치료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생긴 건 언제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약 한 500여 개의 세계 기록유산 중에요. 한국계 유일하게 아마 공공의료 개념으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의보감이거든요. 세계 기록유산을 등재 신청할 때 이렇게 올렸던 그 논리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의학 지식을 종합하였고 일반 백성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의료 사업을 수립하고 실행한 것을 증명하는 기록물.
이라는 개념이었고요. 의료제도와 관련하여 19세기까지는 사실상 전례가 없었던 예방의학 그리고 국가에 의한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이미 17세기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물 이런 개념이거든요. 유네스코나 세계가 이렇게 동의보감을 인정했던 것은 이게 지금 국가가 뭔가 기획해서 그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좀 처방할 수 있는 공공의료 개념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가장 대표적이고 선진적인 기록물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졌고 이게 언제 나왔냐면 1612년에 나온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미 1600년대부터 이런 어떤 공공의료 개념이 성립돼 있었고 이게 지속화되고 있었는데 의외로 지금 보면 차라리 우리의 그 전통이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좀 아쉬움이 좀 들죠. 예. 좀 많이 보급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의보감이 다 목판본들이거든요. 이게 그만큼 빠르게 이렇게 그 판본화시켜서 보급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양반들이나 혹은 관청 같은 경우는 거기다 동의보감이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소장되어 있다 보는 게 아마 정상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할 만큼 이상적인 국가 차원에서 공공의료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동의보감이 발간된 이유가 임진왜란 후에 전염병에 창궐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이 좀 굉장히 심각했습니까?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선왕조실록을 이렇게 500년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160년 정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대략 한 3년 단위로 한 번쯤은 이렇게 발생을 했던 얘기인데요. 1592년 임진왜란에 발생하던 고해부터 시작해서 딱 100년의 기록을 보면 약 한 50회 정도가 발생을 하거든요. 또 2년 단위로 한 번씩 발생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전염병이 이제 1613년, 14년에 발병하기 시작하는데 당독역. 당독역.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 당자를 쓰고요. 이게 이제 독은 독성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정말 지독한 역병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1612년에 동의보감을 발간하고 그다음에 이제 허준 선생이 다시 1613년에 불려 나와서 그 백액신방이라는 그 전염병 전문 서적을 써야 될 정도로 전국이 좀 심각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전염병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흉년이나 혹은 다른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게 이제 백성들의 기근으로 반드시 이어지고 이 기근이 이어지면 하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게 발병되기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확 번져가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는 것도 보면 양반들은 그냥 섭생도 괜찮고 먹고 살만하니까 좀 버텨요. 근데 이제 주로 그 집에 종이 죽어나가거나 이런 기록들이 이제 무수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상주 같은 경우만 해도 전체 경제력이 한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박살이 난 상황이고요. 이걸 일으킬 수 있는 사람도 반도 안 남은 상황은 그냥 그대로 기근과 전염병이 계속 교차하는 상황이라고 상상하시면 아마 거의 틀리지 않을 걸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을 겪거나 아니면 기근을 오랜 기근을 통해서 그 후대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거는 그 루틴이 그 맞는 것 같아요. 네. 전국적인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게 국가 차원에서 동의보감을 쓰고 다시 백액신방을 쓰고 이런 걸 배포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아마 그때는 뭐 전쟁보다도 더 큰 재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아마 이어지고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임진왜란 상황과 함께 조선의 열악한 지방 의료 체계를 또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의료와 약재가 집중돼 있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중앙의 해민서에서 각 도의 종구품, 심약이라는 관리를 파견을 하는데 이 관리가 있는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도청 소지가 있는 가명 지역하고 병령이 있는 곳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시군 단인 군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수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생도가 배치가 됩니다. 즉 지금으로 치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배치가 되는데 상주에 한 14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도하는 교수급인 교유라는 관리가 도에 한 명이 있으면 그분이 순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 14명의 생도들이 전문성도 부족할 뿐더러 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관의 노동에 동원되다 보니까 당시에 지방의 시군 단위로 내려갔을 때 공공이 담당하는 의료는 아주 빈약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요법, 의술, 침수를 통해서 민중들은 의료 문제를 해결했다. 지방의 피해가 극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재난 상황과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을 좀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재난은 자연 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내원이 이제 그 설립된 당시는 전쟁이라는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복합 재난에 해당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자연재난과 그리고 사회재난이 동시에 성격을 갖는 복합재난입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이나 피해 규모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현대의 재난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재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은 심리 정서적으로 곤란을 겪습니다. 또 재난 이후에 변화된 환경, 그걸로 인해서 어떤 재정적인, 경제적인 손실, 또 가족 관계나 대인 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흔히 급성 스트레스 장애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거나 또는 우울, 심지어 자살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구성원들의 다양한 심리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집단 트라우마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특히 어떤 사회적인 취약 계층에서 더욱더 힘든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재난을 어떻게 대처하는 인력들, 의료인이라든지 혹은 공무원들도 과도한 업무하고 또 재난 상황에 대해서 반복적인 노출로 인해서 매우 힘든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보면 가장 먼저 코로나19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곳이 우리가 잘 아는 청도 대남병원 같은 데가 이제 대규모로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의료 환경 안이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취약계층들이 있었던 곳에 대한 어떤 그 부주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대로 이렇게 그 집단 생활하면 사망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옛날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전염병 어쨌든 취약계층으로 와서 취약계층만 죽어나가는 게 아주 일상적 루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새겨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인 것 같아요. 어디를 먼저 볼 건가에 대한 문제는 공공의료가 지향해야 될 것은 사실은 정말로 못 살고 취약계층 뭐 이런 부분을 먼저 살피는. 그 아까 취약계층에서는 경제적인 취약계층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 심리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저희들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상호 위원님의 결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한 결단은 멸사봉공입니다. 흔히 보통 쓰이는 말이 개인주의를 누르고 엄청난 공동체주의에 좀 봉사하자 뭐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이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 이기적인 그 마음을 조금 누르고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적 감정을 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발현시켜 나가자는 의미가 사실은 유학에서 말하는 멸사봉공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사실 사람들이란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적 이기심과 사적 욕망을 누구나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사실 눌러가면서 타인과 공감되는 감정을 계속 만들어내고 타인을 위한 어떤 그 감정 때문에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금 너무 사실 낯설어요. 네네, 너무 낯설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멸사봉공이라는 말을 선택한 건데 한 번쯤 좀 새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면서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이건 사실은 그 우리 모두가 아직까지 여전히 좀 지향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네. 예, 임진왜란 이후에 그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중앙에서는 동의보감을 편찬해서 공공의료 정책을 펼쳤고 이와 함께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공공의료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위원님? 이게 되게 좀 신기한 건데요. 상주는 사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실제로 그네들의 아픔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보면서 그네들 아픔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으로 치면 의료재단을 세워버리는 거죠. 네.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1599년에 바로 대표 사족들이죠. 한 13분 정도에 참석해서 우리가 이게 또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하고 그때부터 바로 이제 의료행위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1602년에 조내원의 이름을 달고 이후로 지속적으로 어떤 그 구휼 정책과 또 의료행위를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면 모든 곳에서 다 이렇게 그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그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유학국가였기 때문에 이념으로 이렇게 다잡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주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조내원이 갖는 의미 중에 저는 특별한 거는 실제로 우리가 공공의료를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되죠.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두 가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돈과 의사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거든요. 그렇죠. 과거부터. 그런데 조내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민간이 일종의 기부를 해서 그걸로 민간에게 차별 없는 구제를 했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예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 이게 또 경북에 그것도 상주에서 있었다고 한다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조내원이
이름이 존심애물이란 정신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존심애물의 의미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뜻인가요? 굉장히 좀 그 유학관에서는 핵심 개념이기도 하고요. 유학의 학문적 목표가 뭘까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사실. 근데 2500년 전에 공자가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학문 목표는 있어요.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이 왕도 정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내성외양이라는 말도 같은 말로 써요. 네. 내가 이제 내적으로는 성인에 달성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것. 똑같은 말이 뭐냐면 존심매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도덕적 마음을 철저하게 보존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 아닌 타자에 대한 어떤 그 마음으로 이렇게 넓혀가는 것.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 선한 마음을 마음 가득하게 만들게 되면 그다음에 이 선한 마음이 발현되는 방식은 결국 타인을 향할 수밖에 없는, 나한테 주어진 이 도덕적 마음이란 게 다른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아니고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학생들의 어떤 죽음을 보면서 내 아픔도 아니고 나의 죽음도 아니고 우리 자식의 죽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공감 때문에 내가 막 울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마음을 그대로 확장시키면 그다음에 이제 운동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요 단계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늘상 이제 성인이 된 마음 상태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타자를 향해서 향해 있는 마음, 그리고 나의 판단 기준이 사적 욕망이 아니라 공적인 어떤 게 있고 공적 욕망에서 이루어지는 상태. 존심하면 당연히 애물된다라는 개념이에요. 네네네. 졸 뻔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을 돕게 남을 되고 돕게 된다. 그런 이렇게 좀 마음이래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게 뭐 유학적 이론화를 시켜서 막 말하면 정말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졸 뻔했다니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네, 저도 심리학적으로 네.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자. 어. 그래서 인간 존중의 심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성불재중, 스스로 부처가 돼서 네. 중생을 구한다라는 개념하고도 비슷한데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나라는 개념 자체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타자가 나의 자아로 들어와 버리는 이런 궁극의 단계까지 가는데 그것은 일단 사랑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생결동이 갑자기 철학 논의장이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나를 사랑한다는 개념이 약간 오해에 섞일 수가 있어서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간은 누구나 다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따로 훈련하지 않아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항상 그 타인을 향할 수도 자기 마음을 이렇게 수양해 나가는 단계가 되게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수양되면 이제 내 마음 자체가 늘 공적 가치 기준으로 딱 설립되게 되고 그러면 그 행동은 당연히 그 사람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치환되는 이런 방식이 이제 유학에서 지향하는 어떤 그 성인됨의 가장 중요한 발걸음들인데 그걸 진짜 되게 구체적으로 해결해냈던 방법이 이제 그 조내원을 설립했던 방식이니까 또 저는 뭐 갑자기 고마울 것 같아요. 다모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형태인 거죠. 그 다모가 지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근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유독 이 상주에서 공공 의료기원인 이제 조내원이라는 의료기관이 생겨날 수 있었던 그 역사적 그리고 또 지역적 배경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상주는 사실 임진왜란을 발발하고 최초로 관국을 단군이 제대로 붙은 전쟁을 해요. 승전사 이일이 이쪽으로 와서 이 전쟁에서 완전히 자기만 살아서 도망친다고요. 국민세계를 넘어서. 그리고 그때 모였던 그 상주의 모든 의병들하고 강군들이 거의 이제 몰살당하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문경세제가 워낙 높은 산이다 보니까 여기에 사실 일본군들을 주둔을 시켜놓으니까 이 사람들의 노략질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냐 하면 사실은 그 예천 용궁까지 상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파서 김천 이쪽까지 쭉 넓은 경지의 약탈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이거는 그냥 의료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로 그냥 넘실거렸다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주가 경상감령이 있었던 곳이에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렇게 따져보면 지방에서 중앙정부로 올리는 그 약재가 대략 317종 약 한 1080가지 정도가 되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대략 52.6%, 약 한 53% 정도의 그 가지수를 경상도에서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이게 약재를 분별하고 이 약재가 이제 제대로 그 쌓여서 중앙정부로 올려 보내지는지를 감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심리학으로 파견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경상도는 유난히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게 경상감령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마지막 감봉은 거기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상주와 문경 이쪽은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 약재가 넘쳐나는 곳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내원이 설립되는 1599년 같은 경우는 경상감령이 거기 있었었고 경상감사가 자기는 그냥 서류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물건을 잘 쌌는지 확인하는데 4일씩 걸려요. 그만큼 가지수와 종류가 많았던 얘기거든요. 예.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상주 입장에서 보면 직접 의료가 가능하겠다 이게 라는 아마 이런 판단들을 되게 현실적으로 아마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주라는 지리적 공간이 전쟁의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던 네네네. 곳이다. 그다음에 약재가 모이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존심 애물 이 정신이 존해원이 설립되는 이제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역사적 인물들의 리더십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우복 정경세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조판서 출신, 그러니까 장관을 하고 내려왔는데 37이에요. 그 정도 되는 직급에 있는 인물이 또 주도적 역할을 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죠. 의사가 필요합니다. 충북 영동군 출신인데 처갓집이 상주여서 내려왔던 청죽 성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좋은 역할을 만들었는데, 재미난 거는요, 대부분 존해원을 설립한 상주의 유생들은 남인 출신이에요. 당시 집권 여당이 동인의 북인이거든요. 네. 청죽 성남 선생님은 서인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구시장이 뭐 임미애 도의원한테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당시에 상주 유생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지역을 구휼하는데 당파가 무슨 소용이냐라면서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이런 어떤 인물들의 역할들이 있었고요. 그 2022년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 좀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니, 사실은 그 우복 정경세 선생의 사실은 사위가 그 기호 노론계의 가장 대표적인 동춘당 송중길 선생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아마 그걸 가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상주라는 되게 독특한 지역적 특징도 좀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안동 문화권으로 소속되기도 하지만 상당한 영역은 사실은 그 충주 문화권으로 소속되기도 해요. 그리고 기호 노론이 이제 영남 남인 쪽으로 일종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서원이 가장 대표적인 흥암서원 같은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상주는 다른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좀 열려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인적인 어떤 이런 분들의 생각들이 강력한 어떤 그 유교적 이념보다는 되게 좀 실용적인 어떤 그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실제로 지휘했던 서해 유성룡의 제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 상주는. 그 문중들이 대부분 의병운동에 참여하고 그대로 존해원 설립으로 가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서해 유성룡 선생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 유교 이념 지향적인 것보다, 이게 정치를 하다 보면 현실의 문제를 계속 반영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보면. 네. 아마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중에 상주 문화와 이렇게 결합되면서 이런 영역으로 갔다라고 보는 게 일정 정도 좀 타당한 설명이 아닐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들이 있었고 일종의 동문들이 재단을 구성해서 네네네. 존해원을 그렇게 설립한 만드는 것. 그런 이렇게 케이스입니다. 된 거죠. 정확하게. 예. 네. 자, 그렇다면 존해원의 설립 배경을 이렇게 이번에는 좀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사회 심리학 혹은 공동체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한 4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임진왜란이라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상주 지역민이라는 사회적 정체감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생태학적인 접근에 쓰는 영어로는 컨텍스트, 맥락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환경 맥락에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라는 부분인데,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각 문중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집단들이 동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기만 해도 수행의 능력이 향상되는 개념. 그것을 사회적 촉진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서 공부하면 잘 되니까 너도 거기서 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째는 설득에 의해서 지역민들이 태도 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무력이나 어떤 집단적인 편견,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설득의 기법인데요. 보통 이제 설득의 기법에서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설득자가 있고 설득 대상이 있고 그리고 설득 환경과 내용이 있는데, 이제 아까 정경세라고 하는 설득자가 사우들 을 설득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폐한 우리 상주 지역에서는 재건을 위해서 존해원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설득 상황을 알리고 그다음에 설득 내용, 약제를 투입하고 병을 치료하고 진단해야 마땅하다는 걸 알렸던 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 점이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조내원의 설립 배경에 영향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은진 위원님의 결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함께 차차차. 이게 노래 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공공의료의 개념에 대해서 논의함으로써 저희는 코로나 상황에서 서로의 어떤 생활에서 위로와 또 보살핌의 경험을 나누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여러 가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가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일상의 변화, 긍정적인 거.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학술 대회도 곧 하는데 옛날 같으면 당연히 다 모여서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함께 참여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함께 모여서 다 함께 극복하고 더 사회적인 지지를 하자는 의미에서 다 함께 차차차. 예, 조내원이 이제 상주 지역의 13개 문중이 함께 모여서 낙사계라는 계를 만들었고 그 모임이 조내원이라는 의료기관까지 설립이 됐는데 당시 참여한 24명의 사족들도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족들이 조내원을 설립하게 된 그 심리는 뭐라고 보세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소속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으로써 조내원이 설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사회적인 정체감, 촉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만족감이 점점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내원은 계속 존립하기가 힘들어지겠죠. 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표적 사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의 면면들을 보면 의병운동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그 당시에 조선사회는 실제로 희생해야 될 때 희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이네들이 우리가 좀 하나를 정확하게 좀 판단해야 될 건 유학자라는 사실하고요. 그리고 조선에서 1400년, 1500년, 1600년까지 굉장히 건강하게 이렇게 그 사회를 구조하고 인식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느냐 하면 내가 어떤 사족으로서 가져야 되는 권리보다도 사족으로서의 의무를 굉장히 어떤 그 임진왜란이나 이때 반영시켜 나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이후로 저 사람이 정말로 우리 지역의 사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저들이 이 13개 문중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짜 어떤 그 사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까 하는 고민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어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돼요.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조내원을 만든 상주 지역 13개 문중은 임진왜란 때부터 이제 의병으로 참여를 해서 활약을 했고 조내원까지 그 정신과 활동이 이어지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13개 문중의 그 가치를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네, 이거는 조내원 사실 설립만 갖고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상주가 전쟁 중이었을 때는 자기 목숨을 걸고 상주를 지키는 데 앞장섰던 요분들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봉착한 상주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겨가고 있다는 측면은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어떤 우리가 흔히 되게 많이 쓰는 말이 실제로 가장 어떤 거 표상화되고 분명히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보고 그때 그분들의 어떤 그 생각과 삶을 이어가려고 했던 자기들의 고뇌와 이런 것들은 아마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좀 읽어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조내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얕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풍성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 상주의 조내원 정신이야말로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얘기하는 안동의 정신이 아니라 상주의 정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안동 분들은 좀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뭐 그거는 안동과 상주를 이렇게 갈라서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각자 어떤 그 해결하는 방안들이 좀 달랐던 거죠. 안동은 사실은 전쟁의 직접적 피해를 그렇게 입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병을 구성할 때도 보면 유학적 이념과 지향성을 좀 강하게 내포한 방식의 어떤 그 운동과 활동들이 좀 이루어졌다면
상주는 사실 그럴 상황들이 아니었던 게 더 컸던 걸로 그 보시면 상주 지역의 왜군들이 좀 주둔을 네.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의병에 더 많이 네네네. 참여를 하게 된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족들이 문인이잖아요. 네. 펜에 잡던 사람들이 어떻게 칼과 활을 휘두를 수 있었을까? 이게 또 궁금했는데. 사실은 상주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의병들의 수탈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니다 보니까 이념적으로 유학적으로 충만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뭐 백성을 구제할 거야라고 나서는 의기보다는 실제로 잘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필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주 의병은 의병대장이요. 유학자 출신이 아니라 청주 출신의 포수를 나중에 고용해서 의병대장을 세우고 이 문인들은 되게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을 모으고 또 자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불량미나 이런 것들을 갖다 대고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사실은 그렇게 큰 피해를 좀 덜 입다 보니까 비교적 조금 이렇게 그 이념과 이런 것들이 더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남아있었던 걸 보는 게 아마 정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곳이고 이 또한 공동체의 맥락과 환경의 필요에 의한 것 네.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안동과 상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상주의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성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존해원이 더 상주에서 설립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존해원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또 다른 활동들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어떤 활동들을 또 주로 했었나요? 원래 사실은 그 존해원의 설립 자체가 가장 큰 목적은 상주의 재건이에요. 일단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그 당시는 가장 중요한 재건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다른 활동들도 되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유학적 이념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퍼질 수 있는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해요. 노인을 공경하고 또 지역의 풍속을 바로잡는 역할들이 아마 이 존해원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들 중에 하나였는데 예. 지금까지도 그 풍속은 좀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70 이상 노인들에게 새해마다 이렇게 밥을 올리는 의례라든지 1747년 그 간행된 상산지라는 그 상주의 그 읍지를 이렇게 보면 존해원이 그 서당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지역민들 중에 그 돈이 없거나 혹은 그 교육을 받기 힘든 사람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은 아마 일정 정도 아마 존해원에서 감당했던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의료적 기능 말고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집니다. 인기가 많아서 방문객들에 대한 수용 공간이 감당이 안 돼서 예. 존해원을 만든 양만 집단 낙사기에서 다시 모금을 해가지고 숙박할 수 있는 건물 시설을 지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존해원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담은 또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지금 농촌 지역의 보건진료소들이 의료기능 말고도 다양한 주민들 대상으로 복지나 문화 프로그램들을 하는 사례들이 있고 특히 전남 광양시 같은 경우가 보건진료소가 코로나 시기에 다양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 잘해가지고 우수 사례로 선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선진 사례를 존해원에서 보여줬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존해원은 아마 지역민들에게 또 지역사회에게 좀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사회 심리학적으로는 좀 어떤 기능을 한 거라고 보십니까? 초기에는 이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더욱 함양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 나중에는 약재나 곡식을 지속적으로 이제 외상을 하거나 그렇게 되니까 운영이 어렵게 되고 또 동시에 또 약재값 폭등해서 결국은 치료 본래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산업 심리학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생산성의 문제와 그리고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분이 엄격한 사회에서 상위층 계급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빈민들을 위해서 무료 의료 혜택을 베푼 사례가 이제 존해원 외에는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존해원이 의료사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해석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공공의료 개념은 보통 그 세계 전체 이렇게 추세를 보면 19세기쯤 와서 시작되는 걸로 보는 게 아주 일반적 견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공공의료를 잡다 보면 결국 이걸 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아까 그 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어떤 그 공공의료 개념이 사실은 그 동의보감이나 존해원 같은 걸 보면 이게 이미 1500년대 말 1600년대 초반부터 이미 한국 사회는 성립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국가 예전에 이미 공동체가 자기 부담과 자기 책임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 동의보감이 어떤 세계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 이상으로 그러한 유사한 어떤 그 가치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그게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건물이 너무 작아서 그렇지
결코 그 정신이 작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존 의원이 무고에 의해서 잠시 의료 행위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기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게 20년이 아니고 200년이에요. 저는 이 200년이라는 시간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민간에서 시작된 정신이 세대를 넘어서 200년까지 이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건데 만들 때는 13개의 문중이 나서서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100년, 200년 흘러가면 그거는 그 문중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지역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의식을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허순규 위원님의 결단 들어보겠습니다. 불환빈, 환불균. 저보다 더 어려워요. 백성은 가난함을 걱정하기보다는 고르지 못한 것, 평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한다는 말인데요. 재난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연재해나 재난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난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존 의원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도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존 의원은 200년간 운영이 되면서 이윤 추구가 아닌 구휴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존 의원의 운영 방식이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존 의원이 의료원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려면은 의사가 필요하고요. 약제가 필요하고요. 시설이 필요합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약 처방이 되게 중요한데 당시의 약은 중국의 약인 당제를 사오는 게 있고 향약제 같은 경우는 유통을 통해서도 되지만은 일거리가 없는 분들에게 직접 재배하겠습니다. 낙사기에서는 쌀과 배를 준비해서 이런 약재를 구입을 했는데요. 그 향약재를 지배했던 기록은 존 의원 앞에 있는 넓은 뜰 명칭이 약배이들이라고 합니다. 약을 재배했다라는 것은 지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해도 운영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식으로 운영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해서 체납액이 늘어났다.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존 의원 운영에 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 의원은 사실은 200년간 가기 위해서는 시스템 되게 잘 갖춰줘야 되거든요. 예. 사실은 낙사계라는 지금으로 치면 이사회 같은 게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일정 정도의 어떤 이윤 사업들이 계속 좀 이루어져야 돼요. 약재가 일단 유통이 되니까 약재 유통 역할을 좀 해요. 약간씩 이윤을 붙여서 이렇게 파는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좀 어려워졌던 게 경상감염이 대구로 가면서 이 약재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원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마 이제 이후로는 이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대출 사업이 대충 서원도 마찬가지고 존 의원 같은 경우도 많이 이루어졌던 방식이 환곡을 주는 방식이에요. 환곡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봄에 빌려줬다가 기근이 있을 때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면 이렇게 이자를 붙여서 받는 방식인데 이율이 한 3할쯤 보통 평균점 된다 그래요.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고리대금업 수준인데 그게 그 당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이제 사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한 3할 정도지만 환공은 그보다 조금 낮거나 뭐 이런 정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게끔 돼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러한 환곡을 이제 관도 거두기가 어려워요. 1800년대, 1700년대쯤 넘어가면 환곡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관은 거두다 안 되면 붙잡아와서 곤장이라도 때리면 된다고요. 근데 존 의원은 그럼 못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재정 건전성이 막 극도로 이렇게 나빠지기 시작하는 존 의원도 아마 그런 경향들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유계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존 의원 모든 이들에게 삼가 보내는 글 여기 내용에 근처 사람이 받아먹을 줄만 알고 갚을 생각을 아니하니 체납이 적체되어 계속 쌓인다. 부채가 많은 이는 100여 석에 이르고 적어도 수십 석 이상이니
염치 없고도 도리 없기 심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화가 많이 굉- 나셨어요. 예,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네. 운영에. 이 무고 사건에 대한 저걸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좀 찾아보니까 낙사계나 여기 이제 상주의 대표적 사족 계층들은 그 유양소나 이런 것들을 들락거리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요. 일종의 지역 자치였던 그 의원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관리가 파견되면 이 사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견제도 하고 네. 이런 어떤 그 지역 양반 조직인데 요 향원에 자기 이름을 올리냐 안 올리냐가 진짜 백이 양반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가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 윤덕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이름을 거기 넣어달라고 아마 얘기를 했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우복 정경 선생이 거부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역모인 것처럼 이렇게 무고가 들어갔던 걸로 보이는데요. 음력 3월 8일 날 그 중앙정부에 보고가 됐고요. 1782년. 그리고 이 윤덕성은 그 이듬해 1월 달에 사실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이 무고 사건은 사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무마가 됐는데 무고가 되게 되면 조선의 그 형사법상 이 사람들이 거의 다 감옥에 잡혀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들, 재산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풍지박살 나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의료 기능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었었고 그 이후로도 남는 거는 그냥 교육 기능과 사회 모임 기능, 뭐 백수회 이런 것들만 그 남아서 이제 근근히 운영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기부를 통해서 재단의 재산을 늘리면 대체로 우리는 이사로 이름을 넣어주거나 이런 게 요즘 현대 사회에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일들이 전혀 불가능한 시스템이었다라고 얘기.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고요. 실제로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00년대쯤 되면 완전히 양반들이 경제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면서 중인들도 일정 정도 이제 경제권을 가지게 되고 서자들도 경제권을 가지게 되면서 돈이나 이런 것들로 향하는 이름을 올린 케이스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 그 마을의 양반 사족들하고 또 지방 수령은 향안 계보수 작업을 꼭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향당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거로 무고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정조의 직접적인 언명이라서 아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만들어지고 그게 200여 년 뒤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설립 그 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것이 2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재정 운영에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변절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제가 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거라는 거죠. 이 존혜원의 그 정말 지대한 가치에 비해서 기록물이 많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무고 사건 때 그런 기록물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네, 실제로 이게 사실 조선의 이 형법 시스템은 무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거기는 그냥 풍지박살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록을 남기거나 기록이 계속 보존되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자, 이렇게 존혜원은 결국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그 명맥을 잇지 못하게 됐는데요. 유지되지 못한 실패 이유를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공동체 심리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맥락의 변화인 거죠. 우선 그 경상 감령이 이주됐다는 부분, 그리고 더 이상 약재를 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부분, 공동체의 요구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지 실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화의 부재도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존혜원을 존속시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기여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 보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존혜원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인 생명을 구하고 구유를 하는 역할에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어떤 특정한 어떤 칭찬이나 보상이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 분산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존혜원이 잘 유지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역할 수행이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좀 책임을 지게 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그 부분도 좀 미흡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취 동기를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사회적 태만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집단의 응집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말한 사회적 정체감이 이제 점점 다시 개인 정체감으로 분화되고 존혜원의 유지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회 정의는 분배와 절차 면에서 공정하고 또 평등하게 되어야 되는데 중간 여러 과정에서 더 이상 공정과 평등이 지켜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또 공동체에 대한 만족감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유지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내원의 설립은 이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 조직으로 사설 의료기관 역할을 했죠. 이번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한국심리학회가 한 역할과 관련하여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이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저희는 초기에 국민들을 위해서 코로나 무료 전화 상담을 했었고요. 360여 명의 전문가들이 거의 교수급이나 혹은 저희 학회에서 주는 최상위 자격증 소지자들이 15,000여 건의 무료 상담과 각각의 상황에서 내가 지금 내 상태를 얼만큼 우울한지 불안한지 혹은 자살의 어떤 사고가 있는지 삶의 활력이 어떤지 이제 그 부분을 자가 검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취약 대상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국제심리연맹하고 함께해서 한국어로 된 무료 동영상도 배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살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높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1393 자살 예방 전화 상담사가 부족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학회에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거기 참여해서 자원봉사로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공공의료 어떻게 보면 보건, 복지의 개념에서 그 민간 전문 단체이지만 함께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리 상담을 해주면서 네. 봉사를 하셨던 건데 이것 또한 넓게 보면 이제 공공의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전염병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공공의료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은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공공의료는 재난 상황에서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직접 전화 상담을 아까 했었는데요. 교포들이 전화가 와서 제가 굉장히 좀 놀랐는데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이 되니 한국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거를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부분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공의료가 이제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보면 나한테 재난이 닥쳤는데 이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고 그러니 이것을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함께 대처하자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저는 공공의료가 갖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그런 재난 상황에서 혹시 내가 무슨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힘든 거는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심리 교육을 처음에 하는데 그것만 들어도 사실은 그동안 위로가 되죠. 네, 잘 생활하셨던 분들한테는 이 또한 지나가고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전염병에서 공공의료는 거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수단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전염병이 주는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전염병 걸린 사람을 타자화시켜놓고 나로부터 계속 분리시켜내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걸린 사람은 내가 뭐가 잘못됐는 건가? 순식간에 어떤 건 사회 안에서 병자로 취급돼서 이렇게 자기 어떤 자존심을 잃게 만드는 이런 구조로 배터리가 너무너무 좋게 되어 있는 게 전염병이라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공동체는 만나고 이야기하고 같이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데 이 사회를 사실은 유일하게 이어줄 수 있는 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공공의료나 이런 시스템들밖에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내원을 통해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가치, 중요성, 의미들을 한번 되짚어 봤는데요. 앞으로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조내원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적어도 이렇게 공공의료 이념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돈이 없어서 생명을 잃는 사람은 없게 하자라는 이러한 이념이 지금 우리 사회 전체로 이렇게 좀 확산되고 넓혀지는 이런 계기가 사실은 그 조내원을 통해서 좀 만들어졌음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존에온 얘기하면은 많이들 얘기하는 게 아까 나온 노블리스 오블리주 개념인데요. 사실 근데 이 개념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지배 엘리트들의 선한 도덕과 책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선의 유교 국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던 선택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 사회를 뒷받침하는 하층민들이 붕괴가 되고 민중 항쟁이 들끓어지면 사실 향촌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어떤 공동체를 통합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됐던 의무였던 게 양반들의 개인적 행태로 나타난 것이고, 그럼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할 때 국가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실 국가의 책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사회적 갈등에도 예방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통합할 수 있는 차원으로 좀 공공의료를 폭넓게 봐야 될 것 같고, 공공의료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의료, 공동체, 정치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와 공공의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존혜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동체의 맥락에 맞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료뿐만 아니라 복지, 심리, 교육 등에서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부 실행 통합 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존혜원이 만들어졌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비추어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것을 단순히 공공의료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다수의 계급 계층들이 그 사회를 유지해 나가고 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조선시대 공공의료 역할을 담당했던 존혜원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또 심리학적 접근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위원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공공의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혜원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역사적 심리학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경북도 공공의료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루지 못한 존혜원의 숨은 이야기는 안동 MBC 창사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존혜원 낙강의 뜬 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2일 월요일부터 평일 저녁 6시 40분에 방송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에서도 실시간과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